고물상은 불길과 드럼통의 화로로 변했고 강물엔 잔해가 흩뿌려졌습니다. 범인은 죄책감 없는 괴물이었으며 사회는 끝내 무기징역으로 그를 가뒀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10년 5월 부산의 낡은 골목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한 존재가 그림자처럼 증발했죠. 이름은 서연, 나이 62세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늘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소소한 삶을 살던 그녀는 그날 개모임에 나간다며 집을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 민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임에선 그녀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누구도 멀리 떠날 이유가 없는 그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건 마치 세상이 꺼버린 가여운 촛불처럼 설명조차 불가능한 공포였어요. 수사망은 그녀가 최근 집을 매도하며 받은 수표로 향했어요. 그 수표는 그녀의 마지막 행방을 알려줄 유일한 단서였죠. 그런데 충격적으로도 수표는 북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됐어요. 더 끔찍한 건 그걸 사용한 사람이 서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건 수표를 흔들며 흥청망청 돈을 쓰던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다름 아닌 도현, 서연의 집에 새를 들어 살던 고물상 주인이었어요. 피해자는 사라지고 세입자는 돈을 탕진하는 기묘한 역설이 드러난 거였죠. 이웃들의 증언은 더 섬뜩했어요. 서연은 얼마 전 도현을 내보내려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시점과 동시에 그녀가 사라졌다는 거였죠. 집을 판 돈은 사라지고 세입자의 손에 수표가 흘러 들어간 상황.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모든 조각이 비극의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돈과 분노, 그리고 일그러진 집착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어둠의 소용돌이였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귓가에 스며들며 사건의 심연을 꿰뚫었어요. 경찰은 도현의 주변을 집요하게 추적했어요. 그의 삶은 겉으로는 고물상을 꾸려가는 평범한 중년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파헤치자 곧장 썩은 내음이 흘러나왔죠. 불과 몇 달 전 술자리에서 지인의 목을 조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기록,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식당에서 소주병을 벽에 던지며 소란을 피운 전력까지 밝혀졌어요. 폭발적 분노와 무모한 충동으로 얼룩진 그의 과거는 이미 경고였죠. 경찰의 시선은 서연의 수표를 손에 쥔 이 남자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닌 끝없는 다크를 불러오는 주범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도현은 경찰의 추궁 앞에서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술은 무겁게 열렸고 내뱉는 말들은 변명으로 얼룩졌죠. 그는 차분히 오히려 태연하게 나는 그저 서연을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줬고 가방에 있던 수표를 잠깐 쓴 것뿐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어투엔 후회도 공포도 없었죠. 아범이 말했죠. 죄책감 없는 변명은 차가운 칼날과 같아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죠. 그 말처럼 그의 무표정 속엔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의 장면은 소름이 돋을 만큼 서늘했어요. 도현은 출근길에 서연을 태웠고 그녀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며 잠시 내린 순간 가방을 뒤져 수표 2장을 훔쳤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범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장 수표 도난을 눈치챈 서연은 강하게 항의했고 도현은 그녀를 고물상으로 데려갔어요. 띠걱거리는 철문이 닫히자 그곳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닌 사형장처럼 변했죠. 차갑게 스민 철기름 냄새가 서연에 떨리는 숨소리와 뒤엉켜 절망의 무대가 펼쳐졌어요. 고물상 내부는 어둡고 복잡한 철제 파편들로 가득했어요. 벽마다 녹슨 도구들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 얼룩이 끈적하게 번져 있었죠. 서연은 간절히 말했다고 해요.
그 돈은 남편의 병원비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그는 선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짓처럼 깎아내렸고 차갑게 뻗은 손은 결국 그녀의 팔을 제압했어요. 서연의 외마디 비명은 금속과 기름에 흡수돼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죠. 두 사람 사이의 실랑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도현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서연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차갑고 날선 기계음 같은 숨소리만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수표만 돌려달라, 경찰에 알리겠다 했지만 그 말은 도현의 분노에 불을 붙였죠. 죽어서 신고해보라지. 도현의 조롱은 마지막 경고였고 그의 손은 서연의 목을 향해 잔혹하게 조여왔어요. 차가운 압박이 목을 짓누르며 그녀의 호흡은 끝없는 다크 속으로 흩어졌죠. 목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마지막 불꽃처럼 흔들렸어요. 그러나 도현은 흔들림조차 없는 얼굴로 그녀의 몸부림을 짓눌렀죠. 양다리로 그녀의 팔을 찍어 누르며 무참히 자유를 빼앗았어요. 나를 감옥에 보내려 해? 다시는 그럴 수 없어. 그의 내면엔 교도소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병든 공포가 요동쳤고 그것이 사리로 변했어요. 순간 고물상은 분노와 욕망, 증오가 섞인 폭풍의 무대로 뒤바뀌었죠. 결국 서연은 차갑게 쓰러졌어요. 도현의 소나기에 의해 목숨이 꺾인 순간 고물상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죠.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무거운 죽음의 정적이 가득 차 모든 기계와 철조차도 울부짖는 듯한 환청을 내뿜었죠. 아범이 말했죠. 이곳에 흐른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인간성 자체가 꺾여버린 잔혹의 선언이었죠. 그의 해설은 서늘한 현실을 드러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잔혹한 진실을 강제로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도현은 그날 아침 10시 30분경 차가운 살인을 끝낸 후에도 서연의 시신을 그대로 고물상에 방치했어요. 그는 무려 이틀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철과 기름이 가득한 공간에 그녀를 내버려뒀죠. 시신 위에 드리운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게 썩어갔고 그 고요한 부패는 공간 전체를 무너뜨리는 듯한 숨막힘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도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그의 무감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의 초상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두운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어요. 경찰이 DNA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불과 4개월 전 발생한 26세 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바로 도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피해 여성이 잠든 새벽, 그는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욕망을 채운 뒤 도망쳤던 거예요. 아범이 덧붙였죠. 끝없는 다크는 늘 패턴을 남겨요. 그 패턴은 언제든 폭발할 씨앗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도현이 단순한 살인범을 넘어 계획 없는 파괴의 화신임을 강조했어요. 도현은 경찰 앞에서 서연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어요. 그러나 그의 변명은 차갑게 무너졌죠. 이미 그는 전과로 낙인 찍힌 인물, 언제든 폭력과 욕망을 뒤섞어 터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의 태도는 뻔뻔했고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른 듯 했죠. 그는 죽은 서연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며 단순한 도둑질 정도로 치부하려 했어요. 그러나 모든 정황은 이미 그의 어두운 본성이 끝내 드러난 증거였죠. 도현은 시신을 고물상 한가운데 그대로 두고 이틀이나 버텼다고 자백했어요. 그러나 그 정적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죠. 밀폐된 공간은 차가운 쇠냄새와 함께 서서히 스며드는 부패의 냄새로 뒤덮였고 드럼통과 기름통 사이에서 잠들어 있는 듯한 서연의 몸은 고요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그의 속삭임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또 다른 잔혹을 계획하는 서막이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괴물은 언제나 침묵 뒤에 더 끔찍한 폭풍을 감추죠. 새벽, 도현은 고물상 옆 식당 뒷마당에서 업소용 대형 버노를 끌어왔어요. 그것은 원래 국이나 찌개를 대량으로 끓이는 가마솥이었지만 그의 손에선 악마적 도구로 변했죠. 번쩍이는 드럼통 위에 얹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닌 인육을 삼키는 지옥의 화로가 되었어요. 철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오르자 고물상 내부는 살아있는 생명이 불태워지는 고통의 무대로 변해갔죠. 그는 서연의 옷을 칼로 찢어내며 무참히 벗겨냈어요. 차갑게 드러난 피부 위로 쇠의 냄새와 기름의 악취가 뒤섞여 올라왔죠. 이어 시신을 드럼통 안으로 밀어넣고 물을 가득 부은 뒤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라 공간을 붉게 물들였고 끓어오르는 물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부짖는 절규 같았어요. 차가운 시간 속에서 시신은 서서히 무너져 뼈와 살의 경계조차 흐려져 갔죠.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 흘렀고 고물상은 뜨겁게 달아오른 가마솥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증기는 악취와 절망을 뒤섞어 내뿜었죠. 살점은 흐물흐물하게 풀려나갔고 뼈마저도 희끄무레하게 드러났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도현의 얼굴엔 공포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는 무표정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제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을 거야. 그 속삭임은 차갑게 타오르는 불길보다도 더 섬뜩했어요. 수시간이 지나자 드럼통 안에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잔해만 남았어요. 살점은 녹아 사라졌고 일부 뼈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도현은 불을 꺼버리고 남은 시신을 고무대야에 담기 시작했어요. 고무대야 위에 덮은 신문지, 그것은 가려지지 않는 죄악을 억지로 숨기려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범이 말했죠. 그가 만든 건 은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옥을 증명할 흔적이었죠. 도현은 대야를 들고 낙동강 불안교로 향했어요. 새벽의 강바람은 싸늘했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무겁게 담긴 잔해를 강물에 쏟아내며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시신을 내던졌어요. 첫 번째 유기 후에도 죄책감은 없었어요. 다시 돌아온 그는 남은 뼈와 살점을 또 다른 대야에 담아 강에 흩뿌렸죠. 두 번의 왕복은 은폐가 아닌 조롱이었어요. 그는 강을 쓰레기통처럼 이용하며 죽은 이를 물고기의 밥으로 만들려 했죠. 강물은 무심히 시신의 흔적을 삼켰지만 완전한 은폐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부 뼈와 잔해는 갈대밭에 걸려 있었고 결국 경찰 수색에 의해 발견됐죠. 또한 그의 고물상에서 불에 그을린 번호와 흉기가 압수되며 그의 범행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경찰 앞에서도 그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말하듯 범행을 읊었죠. 그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의 민낯이었어요. 경찰이 발견한 갈대밭의 잔해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일부 뼈조각과 불타 흐물거린 살점은 여전히 인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차갑게 남아 있었죠. 현장은 악취와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수사관들조차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뼈조각 하나가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증언하고 있었죠. 도현은 잡힌 후에도 뻔뻔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에게까지 서연의 수표를 쓰도록 시키며 유흥업소를 전전했어요. 잔혹한 범죄 직후조차 그는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죠. 아범이 말했죠. 끝없는 다크에 잠식된 자는 타인의 죽음을 즐거움으로 바꾸려 해요. 죄의식이란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이 사건의 파렴치함을 다시금 날카롭게 드러냈어요. 재판정에선 도현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걸 부정했어요. 하지만 법정의 기록은 달랐죠. 판사는 피해자를 살해한 데서 멈추지 않고 시신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하고 은닉했다. 이는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어요. 결국 도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에게 그 형량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남겨진 건 상처와 끝없는 분노뿐이었죠. 아범은 마지막으로 말했죠. 괴물은 사회 속에서 태연히 걸어 다니죠.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지옥의 불씨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잊지 않는 것, 다시는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계이자 교훈이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부정한 악몽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어요. 도현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성 자체를 훼손하는 끔찍한 의식 같았죠. 그는 돈을 노렸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어요. 고물상 내부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비명, 불길 속에서 무너진 시신, 강물 위에 흩뿌려진 뼈조각. 모든 것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욕망과 분노에 휩쓸린 즉흥적 파괴였어요. 아범이 말했죠. 진정한 악은 치밀하지 않아도 돼요. 순간의 분노와 무감각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극악무도하다고 평가했어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잔혹성, 피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점, 그리고 과거의 성폭력 전력까지 드러난 사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그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였죠. 그러나 판결은 무기징역. 방청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유족의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법은 살아있지만 정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죠. 유족들은 판결 후에도 끝내 울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도 감옥에서 밥 먹으며 산다고요. 그들의 절규는 차갑게 울려 퍼졌죠. 하지만 도현은 법정 안에서도 무표정했어요. 눈빛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버린 괴물이었어요. 그가 남긴 건 시신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을 끝없이 갉아먹는 상처였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였죠. 아범이 말했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빈틈을 보여줬어요. 이웃으로 지내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한순간 살인마로 변했죠. 평범과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게 울렸어요. 다크아님은 짧게 반향했죠. 맞습니다. 평범 속에 감춰진 어둠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었죠. 그 대화는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처럼 파고들었어요. 도현이 범행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서연의 수표를 흥청망청 쓰던 장면은 더욱 잔혹한 아이러니였어요. 고물상에서 불길에 사라진 여인의 삶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어젖히던 괴물의 모습이 대비되며 보는 이를 전율케 했죠. 그는 죽음을 가볍게 소비했고 타인의 삶을 오락처럼 짓밟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활개치는 기생충이자 짐승 같은 모습이었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향후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택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인권적 고민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앞에 선 유족들에게 그 논리는 공허했어요.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범인은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있었죠. 차갑게 내리꽂히는 판결문은 법의 목소리였지만
정의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사회가 놓친 경고, 방치된 위험, 무시된 전과의 기록이 불러온 파국이었죠. 도현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과 소란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사소한 사건으로 묻혔어요. 그러나 그 작은 폭발들이 모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인과 시신훼손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났죠. 아범이 말했죠. 악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돼요. 그 틈을 막지 않으면 결국 끝없는 다크로 번져버리죠. 고물상이라는 공간 역시 범죄를 키운 요람이었어요. 폐철과 드럼통, 불법 처리 도구들이 즐비한 그곳은 범행을 은폐하기에 더없이 적합했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낡은 공간에서 도현은 한 여인의 삶을 불로 지워버렸어요. 평범한 생활 공간이 순식간에 사형장이자 시체 처리장이 된 그 사실은 공간의 무심함이 얼마나 큰 공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도현의 눈빛은 체포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그는 담담하게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죠.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은 오히려 섬뜩했어요. 다크아님은 낮게 중얼였죠. 저 얼굴엔 죄의식이란 단어가 없어요. 공허만이 남아있죠. 그의 말은 괴물의 민낯을 직관적으로 드러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강도살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묶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욕망과 분노, 무책임과 무감각이 뒤엉켜 탄생한 복합적 지옥이었죠. 서연은 평범히 살던 이웃이었고 단지 돈 몇 장 때문에 생을 잃었어요. 그러나 도현에게 그 돈은 술과 향락으로 흩날릴 뿐이었죠. 인간의 목숨과 돈다발을 저울질한 결과 목숨이 더 가볍게 취급된 끔찍한 현실.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잔인한 메시지였어요. 서연의 실종 소식은 동네 주민들에게 곧 공포의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평소 인자하게 웃으며 개모임에 나가던 그녀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러나 주민들은 충격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옆에서 오가며 인사하던 도현이 사실은 괴물이었단 진실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죠. 아범이 말했죠.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탈을 쓴 괴물이었죠. 그리고 그 괴물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족에게는 피를 토하는 듯한 싸움이었고 사회 전체에는 또 다른 시험대였죠. 도현의 변호인은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증거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은폐 시도를 증명하고 있었죠. 불길에 태운 시신, 강물에 흩뿌린 뼈조각, 유흥업소에서 쓰인 수표까지. 모든 것이 계획이라기보다 충동적 잔혹성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는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말소시킨 잿더미였어요. 법정에 선 도현의 얼굴은 공허했어요. 마치 벽돌처럼 굳어버린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거기엔 반성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듯 무감각한 태도로 재판을 맞이했어요. 그의 모습은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죄의식 없는 괴물의 전형이었죠.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분노, 절망,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증오였어요. 다크아님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낮게 중얼였죠. 저런 자에겐 교활한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죄의식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절대 바꾸지 않죠. 그의 말은 재판정의 무거운 공기와 겹쳐 울려 퍼졌어요. 아범은 덧붙였죠. 괴물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회에겐 또 다른 위협일 뿐이죠.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조차 이 괴물에겐 사치일지도 몰라요. 두 해설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닌 청자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차가운 진단이었죠. 언론은 이 사건을 부산 고물상 살인사건이라 불렀지만 그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기사 한 줄로 담기에는 너무 끔찍했죠.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지우고 강물에 흩뿌린 범죄자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재앙이었죠. 사회는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그 괴물은 매일의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매일 밤 닫힌 눈 속에서 서연의 마지막 몸부림과 차가운 불길이 되살아났죠. 도현은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을 원했던 여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물었죠. 그런 괴물을 사회가 계속 떠안아야 하는가? 무거운 담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 분명한 건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회의 정의가 무겁게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는 유족의 어깨를 결코 덜어주지 못했어요. 유족은 재판 후에도 기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우리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요. 우리 가족을 앗아간 괴물은 여전히 숨쉬며 살잖아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절규였어요. 평범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전율을 안겼죠. 그것은 사회적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교훈이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 사건이 남긴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경계였죠. 가장 가까운 이유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작은 폭력과 사소한 위협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으며 청자들의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처럼 새겨졌어요. 다크아님은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괴물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끝없는 다크는 언제나 곁에 있죠.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서연이 남긴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었고 도현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경고였어요. 청자들은 그 잔혹한 기록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